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경제학 한국경제 이해 한국경제론 강의를 맡은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대면 방식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한국경제론이라고 하는 강의는 어, 그,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러닝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경제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매주 업로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된 방식으로 일주일 내에 제가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해둘 겁니다. 기간을 설정해 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 내에 들으시면 되고요. 네, 들으실 때는 반드시 한 강의당 50분 강의거든요. 그래서 50분 강의를 그냥 다 들으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50분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49분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 강의를 다 들은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그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50분 강의를 다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출석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거는 제가 이메일 이 공지가 돼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러닝 사이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어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어제 공지에도 올렸지만, 요 강의 한국경제로는 3학점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그 강의가 3개가 매주 강의가 3개가 올라갈 거예요. 각각 50분짜리 강의가 3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개를 다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동영상 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경제론이라고 하는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한국 경제론의 얼개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학의 일단 이제 제가 그 참고로 하는 그 주 교재가 2개인데요. 네. 교재가 2개인데 하나는 이제 성태경 교수가 쓴 한국 경제의 이해라고 하는 책 하나랑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인실 교수가 쓴 한국 경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주로 할 겁니다. 왜 2개냐면
하나 이 송태경 교수의 책은 우리 한국 경제의 경제 현상을 그냥 분석한 책입니다. 네, 분석한 책이고 어, 그래서 경제 현상 하나 하나를 이렇게 어, 그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한국 경제의 제 현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국 경제의 뭐 시장, 정부 정책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쟁점들,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 그 다음에 산업 구조랄지 아니면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이랄지 아니면 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각 챕터가 쓰여져 있는 게 이 성태경 교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 책을 참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인실 교수의 책인 한국 경제로는 그 역사적 맥락이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예, 서술이 돼 있는데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제 그 논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성장을 해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해방 이전을 분기점으로 해서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의 발전상들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아주 급속한 고도 성장을 이룩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상 또는 경제 성장의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 이 이인실 교수의 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그 해방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대별을 해서 그 오늘날까지 거의 그 한국 경제 이야기들이 오늘날 왜 저성장의 경제 구조로 우리나라 경제가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현재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역사적 성태경 교수의 책은 역사적 맥락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인실 교수 이 책을 먼저는 이 성태경 교수의 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 현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인실 교수의 책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그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처음에는 성태경 교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인실 교수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떤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들었고 여러 이제 경제 이론 내지는 여러 가지 현실 경제에 대한 응용적 그러니까 현실의 이론을 응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쭉 이제 경제학에 대한 학습을 해왔을 텐데 결국 우리가 봉착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뭐 이러저러한 경제학 이론들을 배우고 뭐 여러 이제 유수한 경제학자들의 학설들도 배우고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결시켜야 되는 곳은 바로 한국 경제죠. 그 모든 그 이론적 틀이나 모든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내지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진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결부시켜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결시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론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사례죠. 예, 사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없거든요. 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국 경제만큼 성공한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선진국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저개발 국가 내지는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해낸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죠. 네, 거의 없을 정도고 우리나라 정도의 그 경제 규모, 즉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이런 거대한 국가가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해서 3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죠. 네. 현재 뭐 카운트를 해보면 3만 5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3만 달러를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7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7번째입니다. 네, 7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3만 달러를 달성한 지도 별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7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인구 구조가 큰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거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물론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규모나 땅덩이는 아니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리고 대만도 한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가 되고 현재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 것이 70년대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킨 국가는 사실은 서구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즉 중화학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사실 서구에 우리가 잘 아는 서구의 여러 선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돼 있죠. 그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 옛세대, 그 옛세대와 현세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굉장한 위대한 케이스를 만들어 온 겁니다. 한국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그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죠. 네, 연평균 뭐 5% 이상의 해방 이후에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볼품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19세기만 해도 19세기에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있었죠. 네,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있었고 그야말로 멜서스의 함정이라고 불릴 만큼 또는 멜서스의 덫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덫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인구가 뭐 이렇게 증가를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져서 다시 인구가 감소하고 다시 못 살게 되고 기아나 전쟁이 발생해서 못 살게 되고 기아나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또 하락하면 또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다가 다시 약간 풍요로워지니까 다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다시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서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져서 다시 인구가 기아나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정체 상태죠. 경제라고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야말로 멜서스의 함정 또는 멜서스의 덫에 걸린 전형적인 정체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 사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민지 조선을 거치게 되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승만 정권이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게 한 10년 정도,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결국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권위주의 또는 개발 독재라고 불리는 아주 그야말로 이중적과 양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논란이 되는 시기에 들어왔는데 결국 박정희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게 되고 우리나라의 중화공업 발전에 초석을 낳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정책들을 펴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고도 성장을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초석 내지는 하나의 그 한국 모델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고도 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기 그 사이사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70년대 오일 쇼크라고 하는 위기도 있었고 오일 쇼크가 두 번 오죠. 70년대 초 70년대 말부터 온 그런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위기 때마다 상당히 지혜롭게 또는 여러 각국들의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위기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형태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시기에도 굉장한 삼조 호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호황을 겪고 90년대 들어와서 사실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87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고 민주화 과정을 겪게 되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성장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90년대 초부터 중국이 92년부터는 이제 그 등소평이 유명한 남순 강화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중국의 정책 기조들이 입안되면서 우리나라 중국과 경쟁 체제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야말로 중국은 고도 성장기를 구가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꺾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게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과정, 2000년대 들어와서 그 해결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갈급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현재에서는 저성장 경제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정부 정책의 문제냐 아니면 시장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 고도 성장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죠. 그리고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작용이 있다면 새로운 한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도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어떤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자각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새로운 동력,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현 상황 또는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 상황을 잘 타개한다면 또 한 번 더 우리가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상황인 상태입니다. 뭐 언제나 위기는 있고 경제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위기 상황이고 언제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발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 상황도 그 현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주제 또는 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제를 잘 수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 고도 성장의 부작용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있잖아요.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간,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한 측의 어떤 주장들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 경제 속에 있는 한국 경제가 과연 그 세계적 어떤 흐름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존재를 하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우리가 과연 잘,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과정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한편의 이슈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해 그동안은 뭐 IT,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T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 세계적 흐름에 잘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과연 우리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는 아주 부정적인 대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라도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 경제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하나의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도 한국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발견하고 생성시키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어떤 거대한 뭐 어떤 그 선언적인 또는 연역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게 아니고 항상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새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의 장 또는 행위의 장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해 왔고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잘 국민들에게 잘 주어진 과제들을 그동안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잘 짜여져 있는 어떤 기회만 잘 제공한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은 충분히 모색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를 얼마나 잘 주고 선택의 폭을 얼마나 높이느냐 시장의 기회를 어떻게 잘 포착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유일한 길이죠 사실은 뭐 어떤 큰 대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선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없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기 하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 그 한국 경제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현 상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뭐 여러 가지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 왔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이 뭐 그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해 왔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어떤 그 생각이 하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각들만 해왔다면 이번 학기 한국경제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파편화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뭐 새로운 지식이야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익히 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그 점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편화된 지식들을 재구성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걸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쩌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 다시 뭔가 그냥 나한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다시 되돌려서 붙잡는 과정, 포착하는 과정. 그게 뭐 이거 붙잡는다잖아요. 네. 이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네.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한국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재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뭐 한국 경제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학 강의 또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뭐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뭐 그런 식으로 이번 학기의 의도는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한국경제론을 강의하는 이 이유는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에 대한 이게 요 정도 이제 강의에 대한 뭐 대략적인 얼개 또는 소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경제학 한국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 교육 과정이니까 일종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항목이 뭐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 항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학점의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붙을 것인가 또는 학점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가 하는 일종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강의만 잘 들으셔도 이번 학기 그 매주 올라오는 3개의 강의 그래서 15주 동안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 그 강의만 잘 들으셔도 사실은 뭐 충분히 뭔가 소양 또는 교양 또는 경제학적 지식 내지는 경제학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가일층 성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강의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항목은 크게 보면 뭐 3가지죠. 네, 크게 보면 3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다. 네, 3가지죠. 하나는 이제 출석입니다. 네, 출석, 시험, 과제. 네,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강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어쨌든 출석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출석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래서 이게 출석이 20점이에요. 20점이고 시험 점수가 70점, 그다음에 이게 10점 이렇게 돼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출석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저는 시간당 따집니다. 1시간 결석을 하면은 마이너스 2점이 돼요. 시간 그러니까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점 만점이긴 한데 출석 점수는 결석한 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석한 시간에 또 2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2점이 자꾸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3시간을 하잖아요. 50분 수업이 3개가 있습니다. 50분 수업 3개의 강의가 올라올 텐데 그 3개의 강의 중에 하나가 1시간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마이너스 2점이기 때문에 한 주에 3시간을 통으로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6점이 돼요. 마이너스 6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듣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통으로 다 못 듣더라도 성실하게 최대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그래야 출석 점수가 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를 업로드를 할 텐데 강의 업로드를 여러분들한테 노출시키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수요일이나 이럴 때도 올릴 수도 있겠죠. 사정에 따라서 올릴 수 있을 텐데 목요일 금요일에 올리게 되면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노출을 시킬 거거든요. 강의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상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일주일 기간 내에 그 세 강의를 하나에 50분짜리인데 세 강의를 50분짜리 강의 3개를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석이 인정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노출되는 강의를 제가 이제 기간을 설정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이러닝 사이트에 기간이 설정이 돼 있고 기계적으로 카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기계적인 제가 이제 카운트를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카운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분 수업이면 50분 수업을 전체를 통으로 다 듣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돼 버려요. 기계적으로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50분 수업이면 다 들으셔야 된다. 49분 50분 수업인데 49분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안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된다. 내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다 들으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도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다. 요거는 이제 시간당 결석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되도록이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치게 될 텐데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해서 70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인데 사실 지금 오프라인 아마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해도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는 하는데 아직 불확실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을 맞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올해 내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그러니까 그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닝 사이트에 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지가 되겠죠. 네, 공지가 될 겁니다. 공지가 돼서 시간하고 장소가 공지가 될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시간과 장소가 공지가 될 거고 그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와서 그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겠죠. 네, 미리 공지가 될 겁니다. 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를 잘 이제 이러닝 사이트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아마 그걸 공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혹시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너무 이제 강의 내용만 전달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공지가 안 되더라도 이 러닝 사이트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그 이제 시험 기간에 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빼먹었는데 출석은 그 4분의 1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석을 하면 전체 15주 강의 중에 4분의 1을 빠지게 되면 F입니다. 네, 무조건 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를 빠지면 무조건 F죠. 네, 3주에서 4주 사이를 통으로 빠지게 되면 F 학점이 나가게 되니까 그거 유의를 하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시험으로 넘어와서 그 시험은 그렇게 시간과 장소가 공지된 대로 치시면 되고 만약에 대면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나 시간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중간고사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기말 이 둘 다 안 치러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저번 학기까지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모두 치르지 않 오프라인에서 치룰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재가 아니라 그 과제가 많이 나갈 거예요. 예, 과제가 많이 나서 과제 점수로 이제 기말고사랑 중간고사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공지에 장소와 시간이 공지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지도 나가겠죠. 네, 나갈 거고 오프라인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과제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시험을 칠 수 있죠. 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겠어요. 학교 측에서 권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만약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오프라인에서 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과제 점수로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과제, 그래서 과제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칠 경우에는 과제가 하나 정도 나가게 될 텐데, 그 과제는 제가 음, 추후에 한국경제론을 전반부가 끝나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까지 강의가 다 나가고 나서 제가 한번 그 중간고사 기간쯤 해서 제가 추후 과제와 관련된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도 하나 정도 나갈 텐데,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내지는 기말고사가 오프라인에서 치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제가 한 뭐 4개 이상은 나가야겠죠. 네, 4개 이상은 나가야 충분히 이제 평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실히 들으면 이제 100점이 나갈 겁니다. 네,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이 취득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 평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점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A 학점을 줄 거거든요. 학생들 절반 정도는 A 학점을 주는 걸로 저번 학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절반 정도는 A 학점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좀 러프하게 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교재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교재는 성태현 교수랑 이인실 교수가 쓴 책. 이인실 교수 책은 아까 제가 한국경제론이라고 했는데 2030 한국경제론 이렇게 돼 있네요. 2030. 예. 이인실 교수의 책은 이렇게 2030 한국경제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대별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후반기에 할 거고 전반기에는 성태경 교수의 책 한국 경제 이해라고 하는 책으로, 제가 지금 성태경 교수 책은 깜빡하고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인실 교수 책을 한번 보면은 파트 1에 보면 한국 경제 발전 70년의 함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 그리고 발전 요인,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 신속한 자본 투입, 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했고 굉장한 케이스다. 세계 경제로 봐서도 유례가 없는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경제다라고 하는 이야기, 70년의 이야기를 일가라는 게 파트 1이고 파트 2는 시대별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해방 이전의 자본주의 맹하기, 그 다음에 해방 이후 경제 혼란기, 뭐 경제 혼란기라고 하면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였겠죠.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기를 겪게 되죠. 새로운 국가가 건설이 되게 되고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해방이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뭐 민주주의 국가 또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논자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그야말로 뭐 복잡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해방기에 여러 이제 해외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식, 소련식 공산주의 경제를 따라야 된다는 등 아니면 일본식 또는 미국식 경제 구조를 따라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논자들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방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갈등도 아주 첨예화되고 그러면 제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준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혼란기일 수가 정치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거대한 혼란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 중앙집권의 관리 자본주의 시기라고 해서 박정희 시대 6, 70년대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민간 4장에서는 민간 경제로의 전환기라고 해서 80년대 전두환 시기와 그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우는 그야말로 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를 민간경제로의 전환기라고 서술했고 5장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편입기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체질을 새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처방전들을 내놓게 됩니다. 내놓게 되고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실행을 하면서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게 되겠죠. 네, 외환위기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재구조화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 구조 변화와 저성장 경제기의 과제가 이제 파트 3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70년 동안 발전해 온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시대별 한국 경제 발전 과정 시대별로 이제 뭐 해방 이전, 해방 이후 뭐 4, 50년대 그다음에 고도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6, 70년대 그다음에 민간 경제로 이양이라고 하는 외환 80년대, 90년대 외환위기 이전 상황 그다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겪었던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재구조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파트 3에서는 왜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었는가 그 이유는 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세계 경제가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 그다음에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변화. 저성장 경제지니까 한국 경제 과제.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 저성장기를 우리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은 그런 거고 제가 오늘 가지고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지만은 그 성태경 교수의 한국 경제 이해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이제 분석적인 그러니까 각 주제에 맞죠 한국 경제 현상을 분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여러분들이 뭐 사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빌려서 보셔도 되고 뭐 제가 뭐 굳이 사서 정독을 하라고는 안 하겠으나 뭐 강의를 듣는 흐름 뭐 계략적인 계략도 정도를 상상을 하려면 목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목차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세부 제목 정도만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들어오면 얼마나 이제 그 강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는 유사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학습이 아주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